처음부터 진도 나갑니다. 42페이지인데 42페이지 이 유래 연역 이달에 혹시 처음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 강의 처음 들으세요? 이 부분 네 42페이지 처음 들으시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42페이지 유래 연역 이건 최근 20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28번 시험 보는 것 중에서 각회, 집주름 이 각회가 8회 때 나오고 1995년도 출제되고 한 2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44페이지 그 표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출제 경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4페이지 그 박스 표에 보면은 지금 현재 맨 마지막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등록제를 하고 있다는 게 과거에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999년 6월 말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허가 총량제여가지고 한 명 폐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한 이유는 이 진입장벽은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누구든지 개업은 할 수 있고 개업해가지고 잘못하면 망하면 된다. 이런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합격하신 분들은 자격증 너무 많이 논문들 보면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까지는 많이 뽑고 내년부터 많이 안 뽑았으면 좋겠죠. 합격하고 나면 그거는 인지산정이에요. 누구나 사람 마음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는 약 95,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발소 이런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발소가 2만 개도 안 되더라고. 만 몇백 개밖에 안 돼요. 그 중개사무소가 미용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미용실은 많잖아요. 이발소보다. 그래서 95,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 어쨌든 지금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허가제에서 지금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법적 성질인데 목적이 시험에 9번 출제됐습니다. 28번 시험을 봐가지고 9번 출제됐고 오늘 내드린 오늘 시험 본 거 1번 문제도 있죠. 목적 9번 시험에 출제됐는데 시험에 출제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45페이지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용어정에 나옵니다만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논리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밑줄 치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재산권 보호 X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46페이지도 역시 46, 47, 48페이지까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제목만 보겠습니다. 기본법, 일반법이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또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
동그라미 3번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이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의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동그라미 4번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법령의 구성인데 역시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51개 조문이 있고요. 법률에. 그 다음에 시행령에 38개 조문, 시행규칙에 29개 조문 다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이 200개 지문이 나오죠. 40문제니까.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가 거의 시험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그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자꾸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법제처로 들어가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플을 다운받으면 딱 휴대폰 크기에 맞게 글자가 되어 있고요. 검색하기도 쉽더라고요. 만약에 그 맨 위에다가 용어를 적으면 목적하면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전부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컴퓨터보다 휴대폰이 훨씬 검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요. 특히 공법, 세법 이런 거 자주 바뀌는 거 직접 법조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예규 여기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조례의 내용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조례가 어떻게 되냐,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 묻지 않을 겁니다. 다만 중개보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수수료, 등록 신청 수수료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시군구 조례라고 하니까 만약에 수원시 8달구에 중개사무소 차리려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8달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겠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조례의 내용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조례는 시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다.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목적 이것만 9번 출제됐다고 이때까지 1회부터 28회 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9번이면 3, 4년에 한 번 나온다고요. 해마다 나오는 부분만 해더라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8문제는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100%. 5, 6월은 기출문제 위주로 본다고 너무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그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출제위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자, 그래서 48페이지 문제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명문. 명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조문에 이름이 명문, 글자가 직접 있는 걸 묻는 거죠. 명문, 해석상의 목적이 아니라 명문 규정상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 맞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적절한 규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공신력 제고 이런 것은 해석상의 목적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명문 규정 직접 법조문에 글자가 적혀져 있지는 않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의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이게 어려워요. 시험에 나오면 막상.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암기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가 아니라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번 정도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 이게 최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목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별표 3개 하시고 49페이지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다. 조작적 정의,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다. 그래서 다 용어가 뭐 예를 들면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고요. 대도시 이런 게 다 다르죠. 대도시는 국어사전에는 큰 도시 이렇게 돼 있지만 공법에서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대도시입니다. 세법상 대도시,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과밀억제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세법상, 공법상 다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창원 같은 데는 공법상 대도시에는 해당되지만 세법상 대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라는 것은 그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그 공법에 보면 그래서 2조에 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은 전부 용어 정의를 해놨습니다. 다 다릅니다.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다 다르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한다. 그 4m 안 되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니까 이 도로가 만약 2m밖에 안 되면 이 대지는 4m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10m, 10m라도 이게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m는 후퇴해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수선, 크게 수선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공법에서 대수선은 뭐예요? 내기보지 방주미.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고요. 해체는 30제곱미터 아니라도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이죠.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기보지,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 해체 수선 변경,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미간지구내의 외부 형태, 단 색채 변경은 제외한다. 다가구 세대 간 경계벽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공법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중개입니다. 중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다. 중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 중개를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무거나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조금 이따 중개상물은 또 오늘 나오겠습니다만, 이 용어 정의와 중개상물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2문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 중개상물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면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요. 중개에 대해서만 중개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중개 아닌 것은 규율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이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역시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니다.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중개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 아니다. 많이 받아도 된다.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 분양 대행하고 받는 돈 중개 아니죠? 그래서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바크의 권리, 이 그바크의 권리가 빠졌다고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 그바크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래서 그바크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상 권리고, 이 저당권 등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형사사건 판례인데 대출 브로커들이 대출 알선하고 수수료 커미션 받아먹고 한 게 무등록개업공개사로 처벌받았어요. 즉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는 직업으로 하려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은 은행에 융자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지금 현재 0.3% 관행이 받고 있어요. 매수인이 살 때 대출 받잖아요. 그 융자 알선하면 지금도 은행에서 커미션을 줘요. 여러분들 중개업을 개업해가지고 있으면 대출 상담사들이 영업을 하러 다녀요. 그럼 대출 상담사들이 그 통장 개설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출 소개시켜주면 대출이 오늘 실행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은행 전산센터에서 입금이 돼요. 0.3%. 불법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몰래 주지 그냥 통장으로 입금 못 시킬 거 아니에요. 합법적이라고요? 받아도 된다고요. 즉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그 저당권 설정 알선 대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판례가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오늘 그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가 해설해 보면 있어요. 몇 번 문제인지 지금 갑자기 문제를 저도 안 봐가지고 있죠. 해설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참 해설 못 받았죠. 해설은 좀 고민해 보라고요. 그 바로 해설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찾아보고 책, 이게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빨리 알면 빨리 잊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고통받으면서 알아야 그게 시험 볼 때까지 오랫동안 간다는 이야기. 금방 답만 보고 그냥 했다가 또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좀 고민해보고 책 찾아보고 이렇게 법조문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답을 봐야 돼요. 바로 답부터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그바크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 등이라고 하면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요. 뭐 유치권이나 질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당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환매, 민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 민법입니다, 지금. 환매권. 그래서 바꿀 환자, 매매할 매자. 다시 대파는 것을 말하죠. 환매권. 자, 그래서 민법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서 1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갑이 1억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1억짜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넘겨줬는데, 이건 순수하게 팔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담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1억을 갑이 을에게 갚으면 을은 반드시 갑에게 되팔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도록 약속하는 것을 환매특약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환매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이게 3억으로 올라버렸어요. 1억짜리가 부동산 가격이. 그럼 갑은 1억을 을에게 지급해야 다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돈을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2억 받고 팔면 됩니다. 시세가 3억이라면. 그러면 병은 갑에게 2억을 주고 또다시 을에게 1억을 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요.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매권 시험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 정의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념적인 내용,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 이 두 개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나머지는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라고요. 다만 용어 정의와 이 중개대상물은 관념적인 문제, 그 밖의 권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환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중개상 권리가 아니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 세 개는. 유치권, 유치라는 말이 뭐예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잖아요. 밖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나가게. 마찬가지로 유치권이라는 것도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에서 안 나고 꽉 잡고 집 돈 줄 때까지, 수리비 줄 때까지 잡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법정, 지상권, 땅, 지자,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설정,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설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이 법정지상권도 양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고요.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저당권도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민법 용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면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어쨌든 이런 거 유치권도 성립하는 거는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죠. 요건만 있으면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그렇지만 그 유치권 판례에 보면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양도하는 것도 중개상 권리가 된다. 법정지상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민법 시험에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민법 366조에 토지와 건물이 토지도 갑의 소유, 건물도 갑의 소유이었다가 토지가 을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었다면 계속해서 이 갑이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걸 이름하여 법정지상권. 그 이유는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되었는데 민법 제정할 당시에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토지 가격이 비쌌겠어요? 예, 건물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토지 몇 푼 안 하는 거 이거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비싼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줬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 설정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지만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다. 중개대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 받고 계속 양도 중개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개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중개.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50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런 판례죠. 저당권 등 담보물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52페이지 53 중개와 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개와 위임, 그 다음에 53 중개와 고용, 4번 현상광고, 도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8회 때 딱 시험에 한번 출제돼 가지고 우리 책에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는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도급, 임치, 현상광고 이런 것들은 민법의 계약법, 전형계약이기는 하지만 민법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는 민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54 지시중개, 참여중개, 상사중개, 민사중개, 55 단독중개, 공동중개, 국내중개, 국제중개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주장하니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 출제 경향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그 트렌드가 있다고요. 출제
경량이. 그래서 다 생략하고 바로 56페이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56페이지. 자, 1번 중개를 했고 2번 이제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인데, 자, 중개는 다시 한번 보면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다만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 업이 뭐예요? 업이 직업의 줄임말이에요. 직업의 줄임말, 중개업이라는 말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 중개는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나 해도 된다고. 중개만 하려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돈 받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근데 중개를 업으로 직업적으로 하려면은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뢰, 보수, 업.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업입니다. 뭐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도 하던데 그게 뭐예요? 업보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쌓여서 생긴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건 직업,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업이라는 것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업입니다. 당연히 을에 있어야 되고요. 팔아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팔아놓고 중개보수 받기 힘들죠.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단 보수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는 공인중개사법의 한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를 안 받고, 즉 수수료를 안 받고 돈 안 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해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해도 돼요. 돈 안 받고 하면. 근데 법무사법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돈을 안 받고 해도 등기 신청을 대행하면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반복하면.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들 등기 신청을 돈 안 받고 해도 계속 대행하면 법무사법 위반이라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돈 안 받았다고 하면 계속 반복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요. 그 돈 안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 시킬 수도 있고, 돈 받은 게 적발되면 뭐라고 하면 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이다, 애인이다, 친구다, 배우자다, 이모다, 꼬모다 하면 처벌 안 하죠? 초등학교 동기들한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어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이면.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평소 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평소 모르던 사람한테 중개해주고 계속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해야 되지만, 알고 있던 사람에게만,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또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어요. 모텔만, 주유소만, 약국만, 병원만 중개를 계속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죠. 그건 특정 중개 대상물만을 해도 중개업입니다. 근데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특정 중개상물만 하는 사람 많아요. 저 화성에 가면은 공장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박물관에 가다 강의하다 구봉경 교수라고 공법 강의하다가 지금 화성에서 중개업하고 있는데 공장 위주로만 하더라고요.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동문들이 많이 도와주나 봐요. 그걸 잘해요. 지금 공장 같은 거 하는데 전부 공장 필요하면 그게 하는 게 맞나 봐요. 공장 같은 거는 중개보수는 엄청나게 많다더라고. 한 건 한 몇 천만 원 돼요. 근데 많이 하기는 힘들죠. 이게 원룸처럼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도 잘 된다고 하니까 바로 화성 가서 공장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그 구봉경 교수도 저 서울에서 하다가 망해가지고 화성으로 왔어요. 그 처음부터 뭐 공장이나 토지만 한다 이건 좀 어려워요. 가장 쉬운 거는 뭐예요? 원룸부터 하는 게 좋아요. 원룸은 안 망하거든요. 왜냐면 원룸은 크게 고민 안 해. 웬만하면 주인들이 뭐 월세니까 서로, 주인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자도 뭐 권리분석할 게 별로 없잖아. 만약에 순수하게 월세면,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세 뭐 한 50만 원 이 정도면 보증금 500이면 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위험해도 전입신고만 해버리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위험하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쉽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고민 안 하고. 그래서 돈 벌기가 오히려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보자들한테는. 그리고 좀 하다가 1년 정도 해가지고 성공하면 이제 뭐 토지를 하든 공장을 하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특정인하고만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걸리면 뭐라고 하면 돼? 중개보수 안 받았다 하면 처벌 안 받고, 중개보수 받은 게 입증되면 애인이다,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하면 또 처벌 못 한다고요? 사랑하는 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벌 못 해요. 반복해야 됩니다. 한두 번밖에 안 했다 하면 처벌 못 합니다. 그러면 7번 하면 처벌하고 6번 하면 처벌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중개보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몇 건, 한 3건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한 건 할 때 1,000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3천만 원 벌었다면 그거는 웬만한 사람 연봉 수준이잖아요. 그럼 직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10건 해도 1년에 10만 원 받아가지고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딱 몇 번 하면 직업이고 몇 번 안 하면 직업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입니다. 왜?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계속 받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간판 달고 하면 한두 건만 해도, 한 건만 해도 무등록교육공개사고, 간판을 달았으면 한 건도 안 해도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자격자가 걸리면 여러 건 해놓고도 나 한 건도 안 했다, 간판만 달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만 달고 있어도 무등록교육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거기 판례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목만 보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면 판례도 검색할 수 있어요. 판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여기 지금 57페이지,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판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거든. 이게 읽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요. 제목만 보고 결론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해놓고 거기 찾아보면 대법원 사이트나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연구센터에 보면 이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 적극, 소극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적극은 뭐예요? 처벌되는지 여부, 처벌된다 이 말이죠. 인용된다는 이야기고, 소극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론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살인죄는 살인 미수죄가 있지만 직권남용죄나 이런 거는 미수죄가 없대요. 그래서 우병우 이런 거 직권남용 미수죄로 처벌 못 해가지고 기소, 그런 건 다 배제시켰습니다.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달성하지를 못했다. 뭐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말라 했는데 결론은 했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말한 거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 직권남용 미수니까.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돈 받기로 약속 요구만 했지 실제 받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순가중개계약, 인정작업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라, 이런 약속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초과해서 받으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죠. 다만 물론 또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면 받아도 됩니다. 근데 컨설팅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 말로만 컨설팅 수수료 영수증 이렇게만 써주고 실제 컨설팅을 한 게 없다면 위반입니다. 근데 진짜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건 위반이 아니라고요. 판례에 의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면 현업에 가서는 그 증빙서류를 한 수십 장 만들어 놔야 돼. 컨설팅 보고서 이런 거. 그래야만 판사가 볼 때 이 정도 해줬으면 컨설팅 수수료 받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거기에 기출문제가 3개가 있는데
맨 57페이지 교과서 오른쪽 기출문제 3개가 있죠? 맨 위에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하고 요구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적발되니까 무등록 교육관계사를 적발하니까 나는 주된 업무는 컨설팅 위주로 했다.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직업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라고요. 컨설팅에 부수해서 주된 업무는 컨설팅이고 부수적인 업무가 중개업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적발되면 다 변명할 거 아니에요.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고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이다.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2번 나왔잖아요. 지금 24회, 25회 연속해서 2번 나왔잖아요. 똑같이 5개 지문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지문은 똑같이 나왔다고요. 예를 들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7년 연속 출제됐어요. 이 주문은. 계속 출제된 게 반복해서 출제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기출문제 57페이지.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24, 25에 2번 나왔네요. 안 된다 했죠? 딱 한 번만 했다. 그럼 2번 하면 중개업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몇 번인지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을 받은 중개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이 말은 다 판사가 판단하겠다 이 말입니다. 소송해봐야 돼. 그래야 변호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회통념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과 관련되는 판례를 봤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역시 58페이지 그 판례 중간에 58페이지 중간에 판례 있죠? 거기도 그 말입니다. 즉 몇 번 하면 중개업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나중에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보고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목, 적극 그러면 해당된다. 소극 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야 돼. 마지막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임박하면.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중개업에 관련된 거 문제 보겠습니다. 59페이지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우연히, 우연한 기회, 영업성 없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만 들어가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중개업이에요.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다. 등록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죠? 용어 정의에. 그래서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3번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업을 했다면,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그 다음에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모텔만, 호텔만, 요즘 호텔도 많이 하대요. 호텔 분양 이런 것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하죠. 오피스텔만. 그럼 이렇게 하나만 전문화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업에 나가면? 현업에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사장은, 대표는 이렇게 뭐 하나만, 토지만 하고 밑에 실장은 이것저것 다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현업에서 보면. 처음부터 뭐 하나만 하는 건 위험해요. 하나만 하려고 하면 손님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놨으면 하나만 특화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은행융자, 즉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걸 중개를 반복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거의 기출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 3번이 개업공개사, 4번이 공인중개사인데 제 생각에는 공인중개사를 먼저 하는 게 더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글자만 두 글자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도 이게 좀 용어를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다 다르죠. 의사들은 개업의사, 소속의사, 뭐 대표의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의사라고 하고, 변호사도 파트너 변호사, 뭐 대표 변호사 다 달라요. 소속 변호사 다 달라도 그냥 변호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는 뭐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뭐고 개업공개사는 뭐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는데 저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자격증 취득해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고요. 이 법에 의해서 시험에 출제됐어요.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 개업공개사 X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다 자격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 취득했다고 곧바로 중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금 약 36만 명입니다. 36만 명. 그 공부할 때는 이 36만 명 밑에 공부하기 전에는 부동산 간판 달고 있으면 우습게 보이다가 지금은 존경스럽게 보이다가 또 막상 합격하고 나면 또 우습게 보여요. 그 사람이 자꾸 그게 이제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분들은 옛날 쉬울 때 합격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쉬웠어요. 자꾸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자꾸 열심히 하고, 막 책도 자꾸 많이 만들고, 이 출판사에서도 자꾸 문제를 서로가 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기득권자들이 다 반대하거든요. 모든 건 정책.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이 시험 과목 줄이려고도 했었어요. 늘린다는 말도 있었고, 줄인다. 영어도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줄인다는 말도 있었어요. 줄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찬성했겠죠? 저는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칼 들고 거품 물고 가서 막 들어놓고 자살하겠다 이렇게 막 칼로 찌르겠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내 과목 없어지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건국대 새천년간에 공청회 하는데 막 제가 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없앤다는 말은 없었어요. 없는데도 그냥 가봤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뭐 10년 전부터 과목 줄인다 늘린다 해도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분리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약 36만 명 정도가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이걸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일본식 표현입니다. 업자라는 말이. 예, 그래서 지금은 개업공개사로 바꿨습니다. 개업공개사로 바꿨는데,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7638호 부칙입니다. 10년 전에 2006년 1월 30일 부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칙을 지금 출제인들이 찾기도 힘들어요. 10년 전에, 2년 전에 부칙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중개인과 관련은 거의 안 나옵니다. 중개인이 뭐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던 사람, 자격증 없던 분들,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거의 다 많이 벌었어요. 지금 한 30년 이상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자격증도 없는 게 돈만 벌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잊어달라, 부르지도 말라 해서 중개인이란 말 못 씁니다, 지금은. 그래서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법적으로 사람.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 뭐 숫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500개 정도 되고요. 거의 99%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은 법인인, 어떤 분이 중개인은 법부칙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는 누구고 그냥 개업공개사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던데, 개업공개사의 종류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법인은 회사인데 한 500여 개 되고 나머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다. 업무지역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인데, 소위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원칙적으로 시도,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개업공개사입니다. 그 우리 9시 뉴스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 말하면서 밑에 자막에 개업공개사라고 나오는 거는 못 봤죠. 그냥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업자 아니면 중개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개인은 뭐예요? 국어사전적 의미 중개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우리 이 중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중개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텔레비전에 만약에 중개인이라고 나온다면.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까지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인인데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직원입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직원, 고용자 하면 사장, 놈자자가 들어가면 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장은 개업공개사고 직원은 고용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1년 정도는 취직해보고 개업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취직하기가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받아줘요. 왜냐면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 근무시키는데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손님들 볼 때 둘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사장하고 직원은 약간은 긴장관계에 있는 게 좋아요. 모든 정치와 언론도 긴장관계에 있으면서 약간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좋다고. 너무 친하면 안 좋아요. 손님 모르는데도 둘이 너무 친하면, 그리고 손님 없을 때도 너무 친하면 안 좋아요. 직원한테 약점 잡히면 나중에 요즘 막 휴대폰을 다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협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밀을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알려주지도 않더라고. 저도 직원으로 1년 근무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저 밖에 나가서 빨리 물건 어디 가서 가지고, 난 강권 하러 가라 하고 보내요. 잊지도 말라 하고 계약서 썼는데. 있으면 다 느낄 수 있죠. 그 보조하는 거는 똑같고, 나머지 두 개는 다릅니다. 그럼 중개업무가 뭐냐? 중개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게 용어정의가 없는데, 유권 해석은 중개업무란 중요한 업무로서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이 중개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출제됐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보조원은 서명 날인해야 된다는 말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그러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을 해석할 때는 한목적성,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법은 국민경제 이바지, 그걸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나 일맥상통한 뜻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중개보조원이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데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날인하려면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거고요.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5월달, 6월달은 자꾸 좀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 있는지 물었는데 제 강의 처음 듣는 분 한 분도 없는 걸.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듣는 분 한 분도 없죠? 오늘 처음은 아니죠?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처음이시네. 아, 계시는 분. 너무 빨라요. 처음 듣는 분 어때요? 너무 빨라요. 예. 그래서 쉬워요? 예. 원래 처음 오면 쉬워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좀 어렵기 시작해요. 원래 지금 와서 시험 보면 한 30점 나와요. 근데 오히려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17.5점밖에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 점수가. 왜 그러냐고요? 대충 알면 대충 답만 다 피해가거든. 그래서 확실하게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점수는 더 잘 나와요. 근데 그 아픔을 겪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원시원하게 탁탁 답만 알 수는 없다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중간에 그 고통을 잘 참아야 돼요. 중간에 물귀신 언니들이 포기하라고 자꾸 압박을 넣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꾸 묻는다고 1차는 몇 점 나왔는데 모의고사 이거 나무 점수 왜 묻냐고. 자기나 잘하지, 열심히 하지. 나무 점수 묻는 사람들은 물귀신들이에요, 전부. 그런 언니 말 들을 필요 없어. 떨어진 언니들, 합격하는 언니들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잘하면 왜 떨어졌는데 너는 그렇게 잘하면, 이렇게 물으라고. 몇 점 나왔는지 자꾸 점수 물으면 좀 누군지 모르고 하니까 저 인간 왜 나를 보고 이야기하냐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좀 누군지 본 적 없어요. 자, 그래서 5, 6월에는 아마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어차피 고통받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모든 과목은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좀 어차피 고통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라고요.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좋긴 한데. 자, 인장등록. 지금 이거는 책에 안 나오지만 말한다는 이야기.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인장등록 나중에 뒤에 나온다고,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린 거. 또 그 인장등록 할 때 또 하고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나중에 고득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장등록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에게만 하는 겁니다.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에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인장등록을 해야 되고요. 둘 다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고용신고해야 되는 점 똑같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자, 이게 업무 개시 전에 인터넷에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고용신고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그럼 직원 고용할 때 사장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만 고용할 수 있고 중간에 업무하다가는 직원 채용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 올렸던데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업무개시 전이란 고용인 직원이 업무개시 전이라 이 뜻이에요. 사장이 업무하기 전에 직원 고용해야 되고 사장이 업무 시작하고 나면 이제 직원 채용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은 얼굴 안 보고 인터넷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얼굴 보고 하면 자꾸 선입관이 생기거든요. 얼굴을 쳐다보면. 제가 질문할 때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얼굴 보면 왜냐하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얼굴을 똑바로 안 쳐다볼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약간 또 시골에서 자라서 수줍어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굴을 똑바로 잘 못 쳐다봐요. 그래서 혹시 이해하시라고 자꾸 오해하는 분이 많더라고. 주인공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부끄럽고 이래서 그래요, 제가. 단둘이 만나면 제가 되게 수줍어해요. 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요거는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직원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사장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고요. 미리 신고해야 되죠. 이거 말고도 차이 나는 게 많아요.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차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같은 점도 많아요. 둘 다 비밀 지켜야 되는 것, 둘 다 이중소속하면 안 되는 것, 둘 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같은 점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64페이지까지. 64페이지 문제만 풀어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아니라 기억.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죠?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예, 맞아요. 임원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자격증 있는 임원. 그러면 시험에 모든 임원 사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답은 둘 다 X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니까 작성할 수 있고,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작성할 수 없다고요. 예, 모든 임원은 인장 등록해야 된다. 역시 X죠.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옵니다. 그거는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X가 많아요. 모든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맞죠? 보조도 가능하잖아요. 예,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보조만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지만, 맞죠? 리얼.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예, 다 맞네요. 답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보겠습니다.